2002년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어느 여름날입니다. 짱이라는 만화에 더 미쳐 있었습니다. 현상태 진짜 개짱이다. 야, 짱은 국도지. 아, 뭔 소리야? 짱은 대섭이지. 아 진짜. 그날도 저와 제 친구놈 준호, 윤석이까지 이 셋이서 짱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야, 이걸 나 대학생 사촌 형이 있는 거 알지? 그 형이 이번에 오토바이를 새로 샀거든? 그 형이 나 태워준대. 뭐? 야, 나도 태워달라 하면 안 돼? 나도 태워달라고 하면 안 돼? 야, 내가 니들 말 안 했을 거 아니야? 아, 당연히 해놨지. 아, 진짜. 저는 너무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그 환상을 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형이 이제 아르바이트 때문에 밤 9시가 돼야 태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 나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절대 안내해 보내주실 것 같은데 준호는 뭘 그런 걱정을 하냐면서 자기한테 다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야? 며칠 뒤면 독일이랑 한국이 4강전을 뛴다. 동네 사람들은 마을회관 앞에서 다 같이 경기를 볼 것이다. 우리도 응원하고 오겠다며 집에서 태극기를 챙겨 나온다. 사촌형과의 접선 장소인 공사장으로 이동한다. 어때? 와, 미쳤는데? 와. 누가 봐도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사촌형이랑 만난다는 그 공사장이 말입니다. 거기가 하필이면 이제 짓다만 건물이 방치돼 있는 폐공사장인 거예요. 살짝 고민은 됐지만 엄마 아빠 몰래 오토바이를 타볼 수 있는 또 기회니까 저희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대망의 4강전이 열리던 날 저녁입니다. 저랑 친구들은 태극기를 하나씩 들고 폐공사장으로 향했어요. 근데 사람 없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 그 여기밖에 없지. 마을에 가니까 다 모여 있어.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쫄리냐? 쫄리냐? 나 쫄리 집에 가. 와, 작근하다. 폐공사장 앞에 딱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싸하더라고요. 야, 우리 형 온다. 내기할래? 뭔 내기?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제 옥상 가갖고 대한민국 하고 오기 어때? 콜.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애들은 주먹, 전 과일을 내본 거예요. 아, 3세판이야. 다시 해. 3세판이야 다시 해. 큐. 아, 빨리 가. 출발. 아. 야, 쳤잖아 진짜로. 쭉. 약 올리는 놈들 한번 째려보고 그냥 후딱 갔다 오자. 씩씩하게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또 막상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게 오싹한 거예요. 깜깜하고 텅 빈 곳에 손에 쥔 거라고는 손정등밖에 없지.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자마자 얼른 애들이 보이는 옥상 끝 쪽으로 갔어요. 야, 나 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뭐야? 잘못 들었나? 한 번 더 해봤어요. 대한민국. 소름이 아주 확 끼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연기가 어선한 건지 또 소리가 났던 쪽으로 제가 천천히 한번 가봤어요.
소리치면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뭐야? 왜? 저기 이상한 아저씨 있어. 어디? 나 쳐다보고 있었다고. 아니 저 위에서 내가. 저거 뭐야? 저거 뭐냐고. 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야, 근데 너 위에서 뭐 봤다며? 그 아저씨 아니야? 그래서 우린 소리가 난 쪽으로 이제 다 같이 가보기로 했어요. 바로 그때 저쪽에서 뭔가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뭐야? 사람이야? 대체 저건 뭐야? 동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사람 같은데 꼭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야심한 시각에 폐공사장에서 물구나무 서기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거 아까 네가 말한 그 아저씨 아니야? 내가 좀 가볼게. 야 이거. 줘봐. 어디 가냐고? 같이 보고 있던 아니, 윤석이가 야, 원래 손전등을 들고 그쪽으로 한 발 한 발 가더라고요. 한 서너 발자국 정도 갔나? 야 괜찮아. 야 괜찮아. 왜 그래? 아니 뭔데? 보지 마. 보지 마. 왜 그런데? 잔뜩 겁에 질려갖고 애가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왜 그러는데? 오토바이를 끌고 이제 준원의 사촌 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형한테 필사적으로 팔까지 휘저으면서 오지 말라고. 근데 형은 이리로 오라는 줄 알았나 봐요. 저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칫하더니 방향을 틀어서 아까 윤석이가 보러 갔던 쪽으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형이 뒤로 자빠져갖고 몸을 막 부르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눈은 다 까디집어 있지, 입에서는 뿌득뿌득 소리가 나지. 막 한눈에도 형이 상태가 심각하다 싶어서 준호랑 저는 형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웠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윤석이까지 겨우 데리고 동네로 데려왔어요. 형은 구급차가 오자마자 실려갔고 저희 셋도 부모님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윤석이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라니까? 윤석이가 봤던 물구나무 선 사람은요, 그게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게 아니었답니다. 물구나무가 아니라 머리가 없는 거였대요. 머리가 있어야 할 부분에 깨끗하게 잘려나간 상태로 양팔을 번쩍 든 채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호의 사촌형도 쓰러지고 이제 다음 얘기 듣기로는 3일 밤낮 동안 누워있다가 이제 간신히 정신 차렸다 들었거든요. 다 완공돼서 사람도 살고 입주도 하고 했는데 서해는 애들 아무도 안 갔어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기도 이사 갈 때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 당시에 승구 씨는 아내와 함께 전라도로 출장 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전라도 곳곳에서 이제 일이 들어오는 바람에 식사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여보, 응? 안 졸려? 괜찮아? 괜찮아. 근데 배가 너무 고픈데? 그러게. 도착하기 전에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그날도 이제 해가 지도록 아침 한 끼밖에 먹질 못해서 배가 너무 고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들어선 길이 시골에 가면 왜 외길로 쭉 뚫려서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고 굉장히 한적한 도로 있잖아요. 식당은커녕 주택가 불빛도 막 보일락 말락한 그런 길이어서 이야, 이거 밥 먹을 데가 있을까? 그냥 식당 보이면 아무 데나 들어갈까? 그래, 그러자. 뭐라도 보이면 음식 종류를 가리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먹자. 그렇게 깜깜한 외길 위를 쭉 달리면서 두리번 식당을 찾던 바로 그때 당신 왜 그래? 앞에. 잠깐 있어봐. 혹시 뭐 동물이라도 친 건가 싶어서 승구 씨가 차에 내려서 범퍼 쪽을 이렇게 살펴본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어떤 할머니가 달려든 것 같았는데. 할머니? 뭐지? 근데 미경 씨 말로는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안개가 짙어서 잘못 봤나? 뭐야? 아이고, 이런 야밤에 왜 사는 소리가? 별거 없어. 빨리 타. 얼른 가자. 여기 너무 으스스해.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이 깜깜한 2차선 시골길을 자동차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있으려나?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저 멀리 조그마한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거 뭐지? 저 불빛 있는데? 식당인가? 그런 거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고즈넉한 한옥이 한 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옥 바로 입구에 조선관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옥에 가게 이름만 봐서는 한식당인가 싶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더 가봤자 식당 찾기도 힘들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얼른 밥부터 먹자. 두 사람은 차에서 서둘러서 내렸습니다. 구디 흙 다 묻었네. 이거 뭐야? 여보, 좀 짜증이 났지만 가자. 승구 씨와 미경 씨는 일단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 이제 밥 좀 먹나 보다 하면서 식당 문 열고 들어섰는데 가게 안이 살짝 뿌옇다라는 생각과 함께 끝에서 뭔가 쾌쾌한 향내가 훅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승구 씨는 향냄새보다도 가게 내부의 모습이 좀 당황스러웠대요. 이게 밖에서 봤던 한옥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게 테이블 3-4개가 겨우 들어갈 만큼 작은 사이즈였고요. 생각보다 내부의 집기들이 엄청 낡은 거예요. 일단 저기 앉자. 거기다가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딱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바닥에서 마른 고추 꼭지를 이렇게 따고 계셨고 한 분은 카운터 앞에 그냥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손님이 왔는데도 반가운 표정은커녕 한 표정으로 그냥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잘못 온 것 같지? 간단히 먹고 나가자. 그렇다고 그냥 나가기엔 또 배가 너무 고파서 얼른 배나 채우고 나가자 싶어서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딱 봐도 요리를 시켰다가 망할 것 같아서 여기 삼겹살 2인분이랑 밥 2개 주세요. 미경 씨는 그 실패 확률이 그나마 적은 삼겹살을 주문한 거죠. 뭐 먹으면 되니까. 그러자 고추를 다듬던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카트로 반찬을 먼저 이렇게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차려지는 이
반찬들을 보고 있으려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전라도 가면 10,000원짜리만 시켜도 일단 상다리 부러지죠. 반찬이 일단 기본적으로 푸짐하게 나오고 이게 갖다 준 반찬 보니까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같은 나물 반찬이 끝인 거예요. 거기다가 같이 나온 공깃밥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보면 떨어질 정도로 찰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뭐 워낙 시골이고 또 주인 어르신들이 또 연배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승구 씨와 미경 씨 모두 말없이 참고 있는데 삼겹살이 나온 거죠. 삼겹살은 괜찮겠지. 나를 기대를 했던 두 사람은 이게 웬걸 허해가지고 그릇 아래로 또 색깔의 핏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보, 고기가 좀 오래된 것 같지? 그러게. 저기 사장님, 이거 상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저기요. 아주머니는 대꾸도 없이 들어가 버리시고 됐어. 카운터에 있는 아주머니도 그냥 멍하게 그냥 초점 없는 눈으로 이렇게 바깥만 쳐다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고기를 일단 불판 위에 올렸대요. 근데 보통 삼겹살 불판에 올리면 기름기가 있어서 치 하면서 이렇게 지글지글거리면서 익잖아요. 근데 이건 물에 담가 놓았던 삼겹살 마냥 아무리 기다려도 익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먹을 순 있나 생각하던 그때 왜? 아, 이거 뭐야 이거? 맛이 이상해? 상한 거 같은데? 그래서 미경 씨는 얼른 도라지를 들어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신냄새가 가득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시금치, 고사리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도 아니고. 아 저기요. 여보, 됐어. 하지 마. 어떤 일인지 또 승구 씨가 또 한 번 아내를 말리는 거예요. 사장님, 이 콜라 한 병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았으면 승구 씨가 더 화를 냈을 텐데 오늘따라 미경 씨를 달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머니가 냉장고에서 꺼낸 콜라를 가져다 주자 배가 고팠던 승구 씨는 바로 콜라를 따서 목을 축이는데 왜? 콜라도 이상해? 아, 이건 또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가자. 두 사람은 그냥 입맛이 떨어져서 그냥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여기 계산이요. 근데 카운터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계산이요. 카드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보, 내가 할게. 삼겹살 2인분이랑 밥, 콜라 해서. 아주머니를 봤더니 정말 힘들게 사셨나 싶을 정도로 피부도 푸석푸석해 보이고 창백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한 건가 싶었던 승구 씨는 형편없는 식사는 뒷전이고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얼른 현금을 꺼내줬던 거죠. 잔돈은 괜찮습니다. 승구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잔돈도 안 받겠다 하시고 그냥 그 길로 미경 씨와 함께 가게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당신 무슨 일이야? 오늘따라 성질도 안 내고 참으라고만 하고. 아이, 어르신들이 하는데 좀 딱해 보이잖아. 얼른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은 찝찝한 기분을 가진 채 10분 정도를 더 달려서 마지막 일터를 찾아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까 오랜만에 본 지인이 이 부부를 또 반겨주더라고요. 웜에. 아이고. 오느라 겁나게 고생해 버렸어요. 밥들은 먹었는가? 아니 여기 오는 길에 그 조성관 있잖아요. 거기 장사 잘 돼요? 초선관? 초선관이 뭐대? 아니, 그 한옥으로 된 식당이 여기 있잖아요. 이 짝길로는 식당이 한 개도 없는지. 저희들이 왔던 그 길에는 식당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식당의 외관과 이름, 그 위치를 열심히 설명했대요. 근데 지인의 말로는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임실에서 살았던 토박이라 이 주변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없거든요. 당신 구두랑 이 흙도 이렇게. 근데 두 사람의 신발엔 식당 주차장에서 묻었던 흙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말 이상한 거죠. 다음 날 두 사람은 어제 식당이 있던 자리로 차를 몰고 한번 가봤어요. 행사장에서 식당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쯤이었는데. 그치. 왜 안 보이지? 길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바로 여기 딱.
아니 이게 무슨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인지 여기 맞잖아. 어머,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어제 봤던 한옥과 주차장은 전혀 보이지 않더래요. 없는 거예요. 식당이 아무리 봐도 그냥 얼마나 무서워. 정말 와 이게 정말 있는 사실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서로 확인하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봤어? 이거 봤어? 반찬은 어땠어? 이거 너무 똑같이 다 본 거예요. 똑같이 본 거죠. 말하면 할수록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그렇지. 똑같이 봤는데 도대체 와. 식당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있다 왔을까? 아니 도대체 그럼 어디서 1시간을 뭐 하고 있다 왔을까 우리 둘이. 그때가 제일 놀랬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확인할 때 내가 혼자 본 거 같았으면 그렇게 안 놀랬을 건데. 이제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두 사람은 과거에 무속 일을 했던 지인을 만났는데 그날 찾아갔던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그 식당이 어땠는데요? 아, 말도 마요. 그 아주머니 둘 다 얼굴은 창백해가지고 말은 또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반찬이고 밥이고 다 상해가지고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나왔어요. 혹시 나물 반찬 나왔어요? 고사리나 도라지 같은 거. 네, 맞아요. 에휴, 돈 벌려고 나온 귀신들이네. 네? 귀신이요? 돈 없는 귀신들이 저승 갈 때 쓸 노잣돈 벌어간 거예요. 아이고, 노잣돈 달라고 나타난 거네. 돈 주길 잘했어. 돈 안 줬으면은 아마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가만히 맞춰보니까 접시를 내려놓고 하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하나 안 났어요. 반찬이 다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 빨간색은 하나도 없어. 제사 음식 같은, 그러니까는 빨간 색깔이 없었고 그분하고 우리하고 눈을 마주치게 아이 컨택을 된 거야. 하나도 안 한 거야. 매년 여름마다 학생들에게 들려주시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오싹한 사연을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먼저 이분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어린 시절에 이제 많이 이제 가난하고 여유롭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보증금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일단은 한 방에서 네 식구가 같이 자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혼자 자게 된 날이 있었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도 온몸에 털이 이렇게 서는 기분이거든요. 때는 1996년 여름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을 가지고 월세도 아닌 전세방을 구해야 할 정도로 녹록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단칸방 중에서도 반지하 단칸방 전전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겠거니 하면서 부모님을 쫓아 새 단칸방에 도착했는데 이번에 반지하가 아닌 거예요. 형훈아,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엄마, 방은? 햇볕이 잘 드는 단층집 끝방을 개조해서 만든 단칸방인데 창문도 있어. 좋아? 아, 이제야 빛 좀 보고 살겠네. 집 잘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딱 하나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 근데 여기 주인집은 지금 안 계시나 봐요? 아, 지금 일이 있어서 집에 다들 없나 본데. 뭐 사람 없으면 조용하고 좋지 뭐. 이제 이사 그만 가고 이번 집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일도 좀 가득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형훈 씨네 가족은 새로운 단칸방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늘 그랬듯이 방 안쪽부터 아빠, 엄마, 남동생 그리고 이제 주인공 형훈 씨 이 순서대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우 새벽에 깬 거예요. 식혜를 너무 많이 먹어. 새벽에 이제 신호가 온 거죠. 단칸방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방 안에는 없었고요. 대문 옆에 이제 재래식 화장실을 써야 예. 깜깜한 마당을 지나서 후다닥 달려가서 도착했습니다. 괜히 무섭고 또 으스스하잖아요. 또 이게 그래서 화장실 문도 열어둔 채 볼일을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뭔가 같은 뒤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약간 좀 거리감 있는 멀리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무언가가 창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돌려갖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 들리던 소리마저 일단 사라진 채 마당에는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순간 무서운 마음이 일기 시작한 형훈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재빠르게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불 들어가서 다리랑 팔, 머리끝까지 다 덮고 이게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잠이 들려고 하는데 뭐지? 아니 아무리 다 자고 있다고 한들 방 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어서 이불을 가만히 내리고 살펴봤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자고 있어야 될 가족들이
동생도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없는 거야. 나 빼고 다들 어디 간 거지? 그런데 그때 근데 아까 화장실에 갔을 때 그 들렸던 이상한 소리가 또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창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용기를 내서 소리가 들려오는 창가 근처로 시선을 돌렸죠. 근데 형훈 씨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창문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에는 산발한 누군가가 창문에 대고 머리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개를 돌려가면서 마치 창문 안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처럼 그 고개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두드려대다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서 형훈 씨를 정면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사라져라, 사라져라, 제발 사라져라. 마음속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툭툭 치던 그 소리가 더 이상 다행이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다 끝났나 싶어서 눈을 살며시 뜬 채 창문 쪽을 아까 바라봤어요. 다행히 창문에는 이제 그림자 한 점 없었고 방 안을 둘러봐도 별다른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죠. 너무 무서워져서 이불을 푹 다시 덮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분명히 밖에 있었던 그 산발한 머리의 누군가가 방 안 서랍장 위에서 형훈 씨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훈 씨한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산발한 머리 밑으로 손도 발도 몸통도 그 어떤 것도 안 보이고 머리만 남아서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던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창백한 피부에 산발한 머리에서는 무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귀까지 찢어진 입은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흘리고 있었어요. 머리는 많이 헝클어져 있었고 머리 끝에서 뭔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 그래도 좀 찢어지게 웃고 있던 입이 거의 더 찢어지면서 신나하는 표정의 머리가 계속 휘리릭 돌더라고요. 제자리에서 돌면서. 근데 그때 이제 뭐가 막 사방으로 튀었어요. 처음에는 물에 젖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물이 아니고 피였습니다. 어느새 겁에 질려서 누워있던 형훈 씨의 얼굴에서 단 한 뼘도 안 되는 거리까지 다가온 그 머리만 남은 여자는 형훈 씨의 눈을 정확히 내려다본 거예요. 그때 형훈 씨의 머릿속으로 간통하는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귀신을 만나면 절대 아는 척 하지 말라. 귀신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한테 딱 달라붙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형훈 씨는 온 힘을 다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 머리만 남은 여자는 형훈 씨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형훈 씨가 계속 모른 척을 했기 때문인 걸까요? 답을 요구하듯이 계속 들려오던 그 소리는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고요. 잠시 후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았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 시간에 집에 올 사람이라면 부모님밖에 없겠다. 그래서 가뜩이나 혼자 무서웠던 형훈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이불을 박차고 달려나가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엄마! 그 순간 형훈 씨는 실제로 기절을 하고 왔어요. 형훈아.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잠시 후 누군가가 다급히 흔드는 느낌에 눈을 떠보니까 엄마더라고요. 가족 셋이 어디 갔었어? 동생이 자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엄마 아빠 없어서 많이 놀랬지. 그러니까 낮에만 해도 멀쩡했던 동생이 고열에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고는 그 경황이 없으니까 잠든 형훈 씨를 두고 병원에 일단 다녀오신 거예요. 또 아프다는 동생 걱정도 된 거죠. 근데 지훈이는 어디 있어? 아직 병원에 있어? 엄마 옷에 엄마 몸인데 목 위로는 아까 봤던 그 여자 얼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던 형훈 씨는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무작정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맨발로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가로등 아래였는데요. 그때 형훈아 왜 여기 있어?
저리 가. 저리 가. 왜 그래? 형원아 왜 그래? 엄마야 엄마. 엄마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형원아 괜찮아. 엄마. 근데 형훈 씨 얼굴 매만지고 껴안아주고 달래주는 손길에서 너무 따뜻한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어깨 넘어 남동생을 업고 있는 아빠도 보였고.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매달려서 엉엉 울고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조심스럽게 방을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고요. 근데 엄마, 놔두고 셋이 어디 갔었어? 나 진짜 놀랐단 말이야. 동생이 갑자기 자다가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 동생이 자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방금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아까 그 머리만 남은 여자가 들려준 이야기하고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뭐가 꿈이고 도대체 뭐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으면서 다시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형훈 씨를 마주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셨죠. 형훈 씨는 보고 겪은 일 그대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집을 소개해준 중개인분한테 가서 혹시 이 집과 얽힌 문제가 있었는지 꼬치꼬치 물어보셨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중개인분이 드디어 그 집의 비밀을 털어놨답니다. 거기가 원래 신혼부부가 살던 집인데 둘이 여행 간다고 집을 나서더니 교통사고가 크게 나버렸대. 그래서요? 그분들은 지금 어디 있는데요? 그게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어버렸대. 근데 마누라 쪽이 몸뚱이만 찾고 머리를 못 찾았다 그러더라고. 몇 년 후에 안타깝게도 이제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요. 어머니도 형훈 씨가 수능을 보기 보름 전에 당뇨합병증으로 형훈 씨가 그 와중에서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한 거죠. 형훈 씨는 일단 혼자 올라와서 서울에서 또다시 반지하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강의를 마치고 고시원에 돌아와 침대에 벌렁 누워서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머리맡에 창문에서 오래전에 들었던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형훈 씨가 눈을 부릅뜨는 고개를 젖혀서 창문을 보자 나 보이려고 했잖아. 잊고 지냈던 그 머리만 남은 여자가 창문을 지나서 천천히 형훈 씨 머리맡으로 오더니 형훈 씨 얼굴을 거꾸로 마주본 채 씩 웃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저 월세 내려왔는데요. 학생, 혹시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에이구, 근데 왜 저런 걸 매달고 다녀? 네? 잠깐 있어봐. 네, 뭐 하나 줄게. 그 할머니가 이제 무당은 아니시고요. 방 안에 신당 같은 걸 차리고 사셨대요. 자, 이거 품에 잘 지니고 다녀. 응?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이걸 왜 주시는 건데요? 아이고, 어깨에 여자가 있어. 그것도 머리만 있어가지고. 아이고. 작년 7월 저는 강남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강남까지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무척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업문을 두드린 지 2년 만에 어렵게 구한 첫 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입사 후에는 날 뽑아준 회사에 막 결초보은하자라는 심정으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없는 일까지 막 찾아서 하다 보니까 늘 막차를 타고 퇴근하는 날이 좀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별다를 거 없이 야근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버스가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전광판 안내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악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전광판에서 그 버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막차 끊겼나? 무슨 일이지 싶어서 이제 실시간 버스 위치 안내해주는 앱을 켰어요. 이 앱에서도 버스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마지막 버스를 놓친 것 같아서 이거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그 사라졌던 버스가 또 와서 슥 서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버스는 텅 비어 있었고 승객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알람부터 맞췄습니다. 왜냐면 가끔 졸다가 내릴 정류장을 제가 지나칠 때가 있어서 혹시 알람을 못 듣게 되면 기사 아저씨가 깨워주실 수 있게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제가 앉는 것도 저의 버스 타면 하는 루틴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그 자리에 딱 앉았고요. 알람을 맞추고 막 눈을 감으려는데 이름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아저씨가 뭐 이렇게 앞에서 전화 통화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뒤에 앉아 계신 분 이름이 뭐예요? 이번에는 저를 정확히 지칭하면서 묻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이름은 왜 묻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은 뭐예요? 아니 너 이름이 뭐냐고!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 이름을 말하라고! 네 이름이 뭐냐고! 기사 아저씨는 계속 제 이름을 물었고 저는 너무 겁이 나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어요. 한동안 버스에 그 싸늘한 침묵만 흘렀고 버스에서 내리고 싶었던 저는 원래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벨을 누르자 느닷없이 버스가 싱하고 속도를 더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버스가 다음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저 아저씨 저 내리는데요? 기사 아저씨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들려온 것은 이번 정류소는 성관교회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동이마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희망아파트입니다. 미친 듯이 안내방송만 흘러요. 버스는 폭주하듯이 막 내달리는 거예요. 갑자기 버스 실내등이 다 꺼지는 거예요. 깜깜한 버스에 사이코 기사가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더 미치겠더라고요. 이 사람을 가급적이면 자극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애원했습니다. 저 기사님 저 내려주세요. 저 지금 내릴게요. 네? 기사님 저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죽으라. 같이 가자. 기사님 진짜 제발 살려주세요. 저한테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말 안 하냐고! 이름 말할게요. 말할게요, 이름.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거칠게 확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사 아저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게 오려는 듯 하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는
평소에 볼륨을 크게 키우고 음악을 듣는 편이라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으면 주변 소리를 거의 못 듣거든요. 그런데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는 게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 대체 저 아저씨는 뭐지? 그때 바닥에 떨어진 무선 이어폰에 고정되어 있던 제 시선에 검은 구두 한 켤레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몸은 굳어 있었고 겨우 숨만 겨우 쉬고 있는데 버스 기사가 생각보다 되게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20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너 이름이 뭐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겨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밖에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제 뒤에 기사가 저는 그렇게 순간 정신을 그냥 이렇게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여전히 캄캄한 버스 안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다행히도 기사는 보이지 않았고 버스는 그냥 멈춰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서 이 손잡이를 이렇게 당겨보니까 버스 문이 쉽게 열렸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저기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기사면 어떡하지? 잔뜩 긴장한 채로 그쪽을 보고 있는데 여기 종점입니다. 이제 집에 가셔야 돼요. 다행히도 다른 아저씨인 거예요. 선생님. 친절한 목소리에 긴장이 딱 풀린 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저씨를 막 끌어안았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우, 청년 무슨 일 있었어요? 왜요? 온몸을 덜덜 떨면서 우는 저를 데리고 아저씨는 기사 쉼터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자판기 커피 한 잔 이렇게 내려주면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차하려고 벨을 눌러도 멈춰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낯선 곳에 급정거하셨는데 스패너를 들고 저한테... 우리 회사에 그런 미친놈 없어요. 뭔가 착각하셨겠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얼굴은 검고 아주 젊은 기사였어요. 젊어요? 네. 뭐 얼마나 젊었길래? 그냥 제 또래 같았는데 한 27, 8? 우리 회사에 그렇게 젊은 사람 없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은 아저씨를 보고 있자니 저는 막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쉼터에 걸린 단체 사진 앱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사람!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라고요? 네. 이 사람 본 거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완전 사이코라고. 잠깐만요. 이 사람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네? 그 사람 진상고객한테 시달리다가 목을 맸어요. 그놈이 회사고 시청이고 경찰이고 매일매일 민원을 넣어서 괴롭혔거든. 그러니까 아저씨는 억울하게 죽은 기사가 그 진상 승객을 찾고 다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네 이름을 말하라고! 네 이름이 뭐냐고! 제가 타고 다니던 그 버스가 죽은 기사가 몰던 그 버스였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충격으로 한동안 버스는 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은 정말 죽은 그 버스 기사였을까요? (5년) 전에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너튜브 채널도 오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앞으로 이곳의 생활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과 즐겁게 소통하려고 해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낯선 외국 땅에서 외로움도 달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잘만 하면 부수입도 또 짭짤하다고 해서 이거다 싶었거든요. 저희 집은 짜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복도 맨 끝집이라서 되게 조용하고 또 여기 보시면 비상구도 되게 가까워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한 크기의 햇빛이 쫙 들어오는 또 남양.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혼자 살기 딱 좋은 집이었습니다. 너튜브 영상을 올린 후에 같이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막 자랑을 했죠. 왠지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 진짜. 그러면 못 본 척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봐요. 빨리 봐줘요, 진짜. 알았어, 내가 지금 볼게. 말레이시아에 위치해 있고 이제. 그런데 한 동료가 영상을 보더니 무역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아. 네. 한참을 머뭇머뭇하다가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혹시 복도 맨 끝에 있는 집이야? 그 비상계단 있는? 예, 맞아요. 그 지금이라도 이사하면 안 돼?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근데 그때 그 이유를 어떻게든 들었어야 하는 건데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영상을 올리자마자 막 10만회, 구독자 100만 명 뭐 바로 찍을 줄 알았대요. 하지만 저는 그때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화끈한 걸로 한번 가보자.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모모 귀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모 귀신 아세요? 알죠. 이제 눈이 크고요. 입이 귀까지 쭉 찢어진 귀신인데 당시 모모 귀신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모 귀신과 통화하는 모습을 찍어서 너튜브에 올렸거든요.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무엇이냐? 바로 짜잔! 모모 귀신과 통화하기. 과연 모모 귀신이 전화를 받을지 한번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받았어요. 모시모시. 어머, 진짜 대답했어요. 와. 그 영상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올린 영상 썸네일이 있는데 조회수에 주목해 주세요. 이게 모모귀신. 저는 모모귀신과 전화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조회수 56만에 좋아요가 6천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모귀신으로 대박이 나니까 사람이 눈이 돌더라고요. 그래. 그 이번에는 진짜 귀신을 찍어서 한번 구독자 수를 확 올려보자. 귀신을 불러서 숨바꼭질을 하는 나홀로 숨바꼭질을 하기로 한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저승문이 열린다고 알려진 음력 7월 1일에. 그래 동남아에 그런 게 있지.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혼숨입니다. 원래 혼숨은 인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왕 하는 것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엄청난 것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생닭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혼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실, 제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얀 천으로 돌돌 감싸고요. 그리고 그거를 생닭 뱃속에 집어넣고 붉은 실로 배를 꿰맵니다. 그렇게 혼숨의 준비를 모두 마치고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의 이름은 도진. 나의 이름은 도진. 나의 이름은 도진. 당신의 이름은 뭐뭐. 당신의 이름은 뭐뭐. 당신의 이름은 뭐뭐.
그리고 들고 있던 식칼로 다음 순례는 뭐뭐? 생닭의 배를 아주 깊숙하게 3번 찔렀습니다. 다음 순례는 뭐뭐? 귀신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또 소금물을 입에 가득 머금고 서둘러서 방에 숨었어요. 정말 나올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지. 진짜 나오면 또 어떡하지? 그렇지. 그렇게 방문 뒤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쯤에서 그냥 접을까 하다가 준비한 게 아까워서 한 30분만 더 버텨보자. 그렇게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딱 돌렸는데 뭐야? 밖에 누가 있나? 거기 누구야? 나 지금 나간다. 나 진짜 나간다. 사실 좀 많이 쫄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큰 소리를 치면서 거실로 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발밑이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보니까 깨끗했던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어지럽게 막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찝찝하고 소름 돋아갖고 황급히 집안을 치우면서 혼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정말 기이하고 소름 돋는 일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괴이한 현상들을 촬영해서 너튜브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곰팡이 보이세요?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온 지방이 시커먼 곰팡이로 뒤덮어져 있더라고요. 일단 습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습기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빨리 습기를 제거하려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일단 말레이시아가 원래 습기가 많아. 뭐야? 갑자기 에어컨에서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훅 떨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10월 3일에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 이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집을 내놓긴 했는데 제가 한창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야? 정전인가? 다른 집도 불이 나갔나 싶어서 다급히 베란다로 달려가 봤는데 저희 집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황급히 차단기 버튼을 위로 올렸는데 그런데 또 핸드폰 화면은 신호 없음만 계속 뜨면서 먹통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순간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졸도했습니다. 내 몸이 왜 이러지?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배 쪽에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겨우 고개를 들어서 확인하자마자
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는 형이 집을 두드릴 때까지 저는 그냥 그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 괜찮아? 너 얼굴이 왜 이래? 그동안 겪은 일을 형한테 다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형이 이제 자기가 아는 용한 주술사가 있다면서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술사가 현관문을 열고 집을 한번 쓱 훑어보는데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Rumah ini sudah tidak berpenghuni. Ruang tamu, bilik tidur, bilik air, seluruh rumah dipenuhi dengan roh jahat. 그 주술사 말로는 저희 집에 악한 귀신들이 셀 수 없이 붙어서 말 그대로 귀신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몇 달 전에 했던 혼순 때문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술사가 하는 말이 Berani awak buat macam tu dalam rumah ni? Nampak tak lorong hantu? 주술사가 가리킨 곳은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비상계단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비상계단을 귀신이 지나다니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대요. 저는 제발 이 집에 붙은 귀신들을 쫓아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주술사는 귀문을 닫는 퇴마의식을 해주면서 이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니까 하루빨리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안에 팥과 소금을 잔뜩 뿌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궁금하더라고요. 그 집에 붙어있던 그 형체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